수상한 장기. 1941년 세계는 전쟁 중이었고 제클린 밀러의 몸속도 마찬가지였다. 갈색머리에 날씬하고 예쁜 7살의 제클린은 심한 기침 때문에 목이 따가웠다. 그녀는 타그를 가지고 다니면서 폐에서 역류관 피가 섞인 가래침을 뱉었다. 4년 동안 폐결핵으로 투병했지만 상태는 더 나빠지기만 했다. 제클린은 비교적 부유한 집안 환경에 도움을 많이 받지는 못했다. 프랑스 전국군의 마이콜리저였던 아버지는 상하이에서 거처를 마련하여 나치 독일의 프랑스 침공에서 가족을 돕힐 수가 있었다. 가족은 황급히 차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서 천신만고 끝에 들이 에스테에서 출발하는 마지막 배를 탈 수 있었다. 제클린의 남동생 자크 밀러의 회고에 따르면 중국에서 그들 가족은 근대적인 원통형 5층 건물에서 하인 24명을 거느리고 왕처럼 살았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자크는 10살이었고 앞으로 면역기와 관련된 중견 발견을 할 터였다. 1941년 크리스마스 오기 몇 달 전부터 제클린의 기침은 더 심해졌다. 자크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무슨 일인지 이해하려고 했다. 우연의 의사가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 전염병을 몸에서 제거할 수 있을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죠. 자크가 내게 말했다. 80대 후반임에도 그의 뛰어난 지력에는 변함이 없었다. 당시에 그는 작은 눈을 보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입이 건질거렸다고 회상했다. 누나하고 저는 큰 누나 제클린과 한 집에서 살고 한 방을 쓰는데 우리는 한 번도 병에 걸린 적이 없었어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폐결핵은 세포의 표면이 말랑말랑한 어느 박테리아에 의해서 생긴다. 이 박테리아는 일반적으로 폐에 침투하고 전염성이 있지만은 제클린의 남동생과 여성은 감염되지 않았다. 그들이 박테리아에 노출되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면 박테리아와 싸워서 박테리아를 없애버린 것일까? 아니면 애초에 유전자가 달라서 감염되지 않았던 것일까? 왜 이 작은 소녀의 방어력이 파괴되어 폴란드나 프랑스 근대처럼 무능해졌을 때 외부에서 침입한 생명체가 소녀의 몸에 자리를 잡고 그 안에서 성장한 것일까? 모두 시간이 지나면 답을 얻게 될 좋은 질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클린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였다. 그 전에 그들이 시도했던 치료법은 실수가 터지거나 마음이 아플 정도로 원초적인 것이었다. 전쟁 전에 천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가족들은 폐결핵 치료의 중심지인 스위스로 향했다. 스위스에서는 가슴이 공기를 주입하여 폐를 수축시키는 방법으로 폐결핵을 치료했다. 이를 통해서 박테리아를 박멸하고 나면은 폐가 쉴 시간이 생겨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에 근거한 것이었다. 나중에 가족이 상하이에서 살 때에 제클린의 아버지는 제클린을 태우고 시골 어디에 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했다. 비록 제클린을 도우려던 아버지의 노력은 무의로 돌아갔지만은 그는 온전한 방식으로 파시즘과 싸우기도 했다. 그는 비밀리에 전국의 프랑스 조계지를 떠나 영국으로 가는 배에 밀항하려는 프랑스인을 도왔다. 제클린의 병은 그의 12월 급격히 악화되었다. 체중이 많이 줄었어요. 뼈만 항상에 남았죠. 실제처럼 자크가 회상에 말 끔찍했어요. 제클린은 크리스마스에 사망했다. 3년 뒤에 뉴저지 러커스 대학교 실험실에서 연구원들은 폐결핵을 없앨 수 있는 최초의 항생제 스트랩토마이신을 분리했다. 실험실에서 수장 셀먼 에이브레임 왁스먼은 이 발견으로 1952년 노벨상을 수상했다. 우리나라도 2년만 더 버텼으면 치료됐을 텐데 말이죠. 실제로 제클린의 죽음은 의학과 면역학이 바뀌는 변곡점에 있었다. 과학은 질병의 공기를 몰아넣기 시작했다. 이때는 한때 우리는 죽음으로 이끌었던 것을 되돌아보며 무엇이 발견을 막았는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했다. 예를 들어서 1900년에 환자 10만 명당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병은 폐렴과 독감이었으며 폐결핵과 위암이 뒤를 이었다. 심장병과 암은 그보다
아래쪽에 있었다. 두 세기 전인 1800년에 최초로 발행된 뉴 잉글랜드 의학은 9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망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폐결핵으로 사망한 사람이 거의 3분의 1 정도였다. 약 50명이 사산으로 사망했고 그보다 적은 수가 발진 티버스로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5명에 불과했다. 한 명은 의학이 손쓸 길이 없는 변기에 맞아서 사망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사람은 대략 6천만 명에 이른다. 미국의 국립 2차 세계대전 박물관에 따르면 1,500만 명이 전장에서 사망한 반면에 민간인 사상자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이 수치는 1940년 당시에 전세계 인구의 3%에 이른다. 우리는 서로 죽이고 죽였다. 과학과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면역학으로서는 할 이야기가 별로 없었다. 시류와는 무관한 분야였다. 면역학자는 인체가 스스로 어떻게 방어하는지에 대하여 수많은 가설을 말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 상당히 원시적이었던 기술로는 우리의 내부 시스템을 대부분 볼 수 없었다. 면역학 분야는 폭발적인 지식의 폭발에 잠적고 준비 중이었다. 자커밀러는 1956년 의대를 졸업하고 런던의 사우스 켄싱턴에 있는 TV 연구소의 연구원이 되었다. 연구소의 많은 연구원이 암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시기였다. 많은 사람이 암으로 죽어갔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1000년 동안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전염병보다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다. 암을 연구해야 할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 폭탄으로 백혈병의 발병률이 급증했다. 원자 폭탄에서 나온 방사능이 세포를 무시무시한 속도로 바꿔놓고 DNA의 손상을 입혀서 새로운 노린별이 세포가 나타났다. 세포가 더 많이 바뀌어서 더 많은 세포가 지속적으로 암세포가 되었다. 이는 면역계가 찾아내기 어려운 유형이다. 과학자들은 이들 원자폭탄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고 이러한 비참한 사람들을 다루는 새로운 인과학을 이해하고자 했다. 암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일본의 극한적인 것은 아니었다. 원자폭탄의 폭발로 전 세계적인 관련 연구가 촉발되었다. T세포 근원에 대한 자크 밀러의 의사의 발견은 생기를 이용한 방사능과 백혈병에 관한 연구에서 나온 과학적인 성과에 간접적인 빚을 지고 있다. 생지 몇 번을 불러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면역학의 중대한 변화가 동물 그중에서도 생쥐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 연구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면역학자와 의료학자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설치의 동물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백혈병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암을 유발하기 위해서 수많은 생쥐를 방사선에 노출시켰다. 연구원들은 어떤 생쥐가 어떤 환경에서 암에 걸리는지 조사했다.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심각한 방사능의 피해를 받아 희생된 사람들을 도울 방법이 있는지 보고자 생쥐를 이용해보자는 아이디어였다. 당시 연구는 무의미한 호기심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관찰 결과 일부 적은 수의 생쥐가 방사능 피폭 여부와 무관하게 자발적인 백혈병에 걸린 것이다. 과학자들은 자발적인 암의 발생이 나뭇잎처럼 생긴 작은 장기인 흉선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제 그에게는 두 가지 강력한 기준점이 생겼다. 하나, 흉선이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생쥐는 백혈병에 걸릴 수 있다. 둘, 흉선이 없는 생쥐는 병에 대한 방어력이 전혀 없다. 밀러는 흉선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또 기존과는 다른 가설을 세웠다. 그리고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단계를 한 번 더 거쳤다. 그렇지만 그가 당연하다고 치부한 것은 꽤 놀라운 아이였다. 그는 생쥐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태어나자마자 흉선을 제거했고 다른 한 마리는 피부를 벗겨 내 흉선이 없는 생쥐에게 이식했다. 밀러가 이렇게 한 이유는 오랫동안 건강한 면역계는 외부의 조직세 보호를 거부하기 때문에 피부 이식 수술에 실패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외부 조직세포는 나 자신이 아니다. 따라서 그는 면역계가 없는 생쥐는 자기 몸에 이식된 외부의 피부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면역계가 없다면 이식된 피부를 공격하지 않을 터였다. 밀러는 흉선이 없는 아기 생쥐의 피부에 다른 생쥐의 피부를 이식하여 면역계와 흉선, 그전까지 쓸모없다고 여겼던 장기인데 이 사이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랐다.
다음은 훗날의 그 실험에 대해서 그가 썼던 글이다.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흥미진진했다. 생기는 다른 생쥐의 피부를 거부하지 않았다. 이식된 피부에는 털이 무성하게 자랐다. 나는 확인을 위해서 일부 생쥐에게 각각 색깔과 종류가 다른 생쥐의 피부 4가지를 이식했다. 거부된 피부는 없었고 피부를 이식받은 생쥐의 등은 색색의 헝겊을 이어 붙인 듯이 화려하게 보였다. 그는 생쥐 혈액 검사를 진행했다. 이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받는 일반 혈액 검사와 비슷하지만 훨씬 원시적이었다. 흉선이 제거된 아기 생쥐는 핵이 하나뿐인데 결국 세포의 수가 적었다. 여기는 이미 림프가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밀러 박사는 이런 결과를 볼 때에 세포들이 흉선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세포들을 흉선에서 유래된 세포라고 불렀다. 흉선. 그래서 그 이름은 T세포이다. 티머스.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밀러는 여전히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다음에 벌어질 일을 설명할 때에 나는 경외감과 숨겨진 자부심과 좌절을 느낄 수 있었다. 과학계는 그를 믿지 않았다. 1961년 영국 면역학계에서 그는 피부를 이식해서 헝겊 조각을 이어붙인 것처럼 보이는 생쥐의 슬라이드를 보여주었다. 그가 발견한 내용은 이상한 종류의 생쥐를 사용했다느니 마구 간에서 전염된 질병이 생쥐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결과를 왜곡했다느니 생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건 인간과는 관계가 없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거부되었다. 밀러 박사는 유명 저널 렌시스의 흉선이 면역학적으로 뛰어난 작은 림프구의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부위라는 대담한 과정을 바탕으로 한 짧은 논문을 발표했다. 그것은 기리부인의 등장에 버금가는 순간이었다. 공간의 낭비 취급을 당하며 오랫동안 진화 과정에서 무시당해왔던 작은 잎사귀처럼 생긴 장기가 면역계의 중심에 오른 것이었다. 이런 발견은 엄청난 것이었지만 제한적이기도 하였다. 밀러 박사의 흉선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때를 더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현대 면역학의 첫 번째 퍼즐 조각을 알게 되었다. 알로 T세포의 유래와 T세포가 생존의 중심이라는 어지러운 정보들 속 핵심 조각도 알게 되었다. 밀러 박사는 면역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찾아냈다고 생각했다. 그 세포학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가 말하는 것은 T세포였다. 그 세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틀렸지만 그다지 신경 쓰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면역계는 워낙 고립되어 있었고 그들 사이에 천재로 인정받거나 노벨상 수상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세상에서 널리 인정받지 못했다. 면역학은 대부분의 진지한 과학자들이 서로 가려고 제비를 뽑거나 흥미로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가 아니었다. 의대생에게 면역학은 그냥 지나치는 과목이었다. 의대 교과서에서 한두 쪽 정도 나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알레르기 및 전염연구소 소장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말했다. 아직 과학의 주력 분야에 합류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면역학은 이제 시작 단계였다.